자, 다음 문제 16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의 지도가 편찬된 당시의 제2의 왕입니다. 그럼 지도 알아야겠죠? 업적 찾는 거니까. 아라비아 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원나라 세계 지도. 그죠? 참고하여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이 첨가한 것. 원본은 전하지 않지만 후대 그림 모사본이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건데요. 이거 우리가 줄여서는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혼일 강리도. 풀 명칭은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혼일 강리도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태종 때 만든 지도입니다. 태종 때 만든 지도이고, 이 지도만 설명하자면 이건 관념상 세계 지도예요. 관념상 세계 지도인데,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중화 사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이 일본,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더 작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칙 지도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당시의 15세기에 당시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중화관념이 반영된 지도가 뭐다? 혼일강력대국 지도다. 근데 이제 지도상 특징이 뭔가 하면 원나라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는 유럽아시아에 걸쳐서 대제국 건설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뭐냐면 유럽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아프리카의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표시를 해놓고 유럽과 아프리카 지명이 등장한다는 이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간에 이 지도에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뭔가 하면 동양 기준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뜻이죠.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저 특징, 아라비아 지도 영향을 받아서 만든 지도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태종 때 얘기. 자, 그럼 태종이잖아, 태종. 지금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태종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 요새 뭐 드라마도 한창인데요. 태종 이방원, 그죠? 방원이라고 부르죠. 친구도 아닌데 자꾸 맞불러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방원의 재위기간, 태종의 재위기간인데 이방원 앞에 사건은 빼버리고요. 이방원이 왕위를 즉위한 다음에 1402년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한 것이 뭐냐? 우리가 태종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둘 건 뭔가 하면 육조 직계제 실시입니다.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라는 게 뭐다? 조선의 왕의 통치 형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육조직계제고 하나는 의정부서사제입니다. 육조직계제는 뭔가 하면 왕이 직접 육조를 총괄하면서 모든 국정의 사인을 결제를 왕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왕이 실제 모든 권력을 지지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리가 육조직계제라고 볼 수 있고, 태종 때, 그 다음에 세조 때 강력하게 실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뭐예요? 서사제는 재상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서사제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의정부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왕은 단순히 뭐다? 그죠? 도장 찍는 사람. 재상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등이 모여가지고 육조에서 올라온 정책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논의한 다음에 그 안을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 그걸 왕한테 가서 사인해주세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정책 결정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태종은 뭐 했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하면서 같이 알아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헌부로부터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는 이 부분입니다. 사관원 독립. 자, 사관원은 간쟁을 총괄하는 기구죠. 간쟁. 가서 간쟁이라는 것은 상소 등등 해가지고 각종 비리든가 정책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곳이 어디? 사관원인데, 사관원을 독립시킨 이유는 뭔가 하면 일종의 목적이 뭐다? 네, 신권 견제가 목적이었다. 신권 견제가 목적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태종의 업적 중에서 정치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정치의 핵심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적이 많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기본 정치 틀을 완성시켰으니까 많긴 하지만 다 알아둘 필요 없고요. 특히 군사제도 중에서 알아둘 게,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갑사를 정비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잡세꾼을 설치했다는 것. 우리가 최초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인 잡세꾼을 설치 운영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외에도 이제 알아둘 게 우리 잘 모르는 신문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 신문고 설치한 부분이라든가, 그죠? 각종 이제 편찬 사업을 전개했다. 태종 때도 편찬 사업을 진행하긴 합니다.
단 이때 그 활자는 뭐다? 개미자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개미자를 개발하고 주자소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 만들어서 금속 활자를 많이 찍어내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다? 태종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태종에 이어서 세종 때까지도 금속 활자를 계속 개발해서 대규모 편찬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태종 때 이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했는데요. 호패법. 뭐 지금 민증제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뭐야? 왕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은 다 호패를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다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상의 조선의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보자는 거예요. 군역을 부과할 대상이죠. 군역이나 요역을 부과할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의도입니다. 따라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 부분도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징집할 수 있는 군인 수가 얼마냐, 군정이 얼마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 호패법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태종의 업적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갈까요, 문제? 자, 지편에 설치했다. 지편에 누가 설치했어요? 그죠? 이거 세종이죠. 뭐 세종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호패법 실시한 거 정답 떴고요. 경도제 반포한 거 반복적입니다. 계속 성종, 의정부 서사제 시행. 일단 세종입니다. 세종 때 시행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상 합의에 의한 그 국정 논의하는 것은 의정부 서사제 세종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세종 때 가면 세종의 부분에 가면 정치 개혁이나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를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세종은. 그죠? 황해 같은 뛰어난 재상들을 잘 등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대부분 정치를 맡겼기 때문에 세종 때는 정치 개혁에 관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 세종은 정치는 재상한테 맡겨놓고 나머지 부분 사회, 경제, 문화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 개혁들을 시도한 사람이 누구? 세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을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도 불렀어요? 문화군주.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세종은 문화군주로 본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자, 태종 기본적인 내용 6조 직계를 중심으로 반드시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가와 나 사건인데요. 고려 문제네요. 강감찬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강감찬입니다. 그래서 강감찬이 태어난 사당이 뭐예요? 낙성대죠. 저기 2호선 타고 서울대 입구역 바로 직전에 낙성대역이라고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낙성대가 서울에 무슨 서울대 옆에 또 다른 대학이 있는 줄 아는데 대학은 아니고요. 강감찬의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강감찬이 태어난 곳인데 여기가 그 낙성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낙성대 주변에 있는 학교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인헌이 붙어 있거든요. 동네 이름도 인헌동이고요. 그 인헌은 이제 강감찬의 호죠. 호를 떠서 이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그 지하철 이름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강감찬역으로. 강감찬을 이제 그 지역에 상품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강감찬이 돼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좋죠. 자,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강감찬 떠오르는 게 뭐야? 거란 3차 침략입니다. 거란 3차 침략 때 귀주 대첩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다? 강감찬이 거란 3차 침략을 격퇴시켰던 부분입니다. 귀주 대첩이라고 얘기하죠. 강동 6주 중에 가장 유충지 중에 하나인 귀주에서 강감찬이 거란군을 대파했던 전투입니다. 1018년이고요. 자, 나는 이제 뭐다? 윤관이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다라고 돼 있어요. 윤관은 숙종 때, 이건 숙종 때 얘긴데요. 숙종 때 그 여진 토벌을 위해서, 여진 토벌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대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뽑히는 이제 별무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의할 게 별무반이 설치된 것은 숙종 때예요. 숙종 때죠. 고려 숙종 때인데 이 별무반이 여진을 실제로 토벌을 해가지고 그 일대에다가 동복 구성을 축조하거든요. 이 시기는 예종 때입니다. 숙종 다음 왕인.
그래서 요거 살짝 안 헷갈리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별관이 만들어진 것은 숙종 때. 그러나 그 별관이 여진족을 토벌해가지고 그 토벌한 지역의 동북 구성을 축조한 것은 언제다? 그죠? 예종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구분해 놓으시고, 이건 지금 그럼 언제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1104년에 만들었습니다. 뭐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거란 침략 이후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친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이 지배세로 등장하였다. 원간석기죠? 13세기 이후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1200년대 이후니까. 개경환도가 1270년이니까 그 이후로, 그죠? 70년 그 이후로 된 거고,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진포해전을 승리했다는 얘기는 이거 왜구를 격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구가 한창 대거 한반도 일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침략을 자행한 시기는 언젠가 하면 주로 우왕 때예요. 우왕 때. 공민왕 다음 왕인 우왕 때 얘기고, 우왕 때. 특히 이제 진포해전 같은 경우는 알아둘 게 뭔가 하면 최무선이 그 화약을 만들어서 화약과 화포를 사용해서 왜구를 대거 물리쳤던 전투가 뭐다? 진포해전인 거. 그죠?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1380년인데.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그 관청 이름, 이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뭔가 하면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제가 아까 오늘 도감이 뭐라고 그랬죠? 특정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관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화통도감은 뭐야? 오왕 때 최무선이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 관청이 화통도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인데요.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죽인 사람. 이거 몽고 2차 침략 때입니다. (1232년인데요) 대모항쟁기 중에서 이제 몽고 2차 침략 때 이루어진 그 처인성 전투이고요. 이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김윤회요. 김윤회의 그 활약에 의해서 살리타를 죽입니다. 몽고군은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적장이 자기 사령관이 죽잖아요. 그럼 전쟁 스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 침략은 그 처인성 전투로 인해서 2차 침략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몽고군이 돌아갑니다. 왜? 수장이 죽었기 때문에. 네? 알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인데요. 고려가 북방민족, 거란족이죠. 거란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압록강부터 도련포에 이르는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북쪽 국경에 천리장성을 축조한 건데, 이것은 거란 3차 침략 직후입니다. 즉, 귀대첩 이후에 1819년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바로 직후에 진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정답은 이제 4번 천리장성 축조로 가야겠죠. 그래서 고려 때 대외관계 문제 하나 정리해드렸습니다. 왜구 격퇴는 다 우왕 때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주로 이제 1380년부터 82년에 걸쳐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진포해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왜구 격퇴에 관한 큰 전투들이 황산전투라든가 등등 이런 거 다 언제다? 진포해전 등등에서 관음포해전 다 요 우왕 때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정도만 더 체크를 해놓으세요. 고려 그 대외관계 변화 자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왜구 격퇴에 관련된 것은 고려 말 우왕 때 집중됐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뭐다? 여러분 고려의 대외관계에서 군사제도 변화 살펴봤고요. 자 18번부터는 이제 그 경제사 문제를 한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사 문제. 자, 자산 이상은 18% 나눈다. 토지제도 물어보고 있죠? 18품입니다. 18품인데 쭉 보니까 쭈쭈쭈 뭐라고 하고 있고, 차이를 뒀다. 고려시대 얘기예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뭐죠? 네. 전시과입니다. 경종 때 처음 실시됐고요. 이때만 해도 이제 시정전시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처음 시행된 거죠. 그래서 관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전시과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그 경영전시과 다음에 이게 한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전시과가 시행이 됐는데 개정전시과는 뭔가 하면 일단은 18품이 정확히 정착이 됐고요. 정확히 18등급. 그 다음에 뭐 전지 시즌 똑같아요. 기호가 똑같고 이제 그 하나 더 조심할 건 이제서 알아둘 것은 뭔가 하면 문반이 우대됐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문반 우대. 문반 우대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경정전시과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루어지는데 경정전시과의 특징은 뭐예요? 현직에게만 부여했다. 이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시정이든 개정이든 둘 다 뭐다? 전 현직 관료에게 다 지급을 해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영전시과에 가면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을 한다. 왜 그랬을까요? 뭐 왜 그랬겠어요?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전시과가 부족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전시과의 기본 변화, 특징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문제 갈까요? 관료들의 수요지는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짚고 합시다. 우리가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 뭐 아까 노급, 통일신라 때 노급, 그 다음에 관료전 등등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토지를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지급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토지를 줬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토지를 줬다. 땅을 줬네? 그러니까 땅을 주니까 뭐야? 소유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토지 중에 소유권을 준 토지는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건 뭐 하는 거야? 다 이 토지 주는 것은 수조권 지급입니다. 수조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세를 걷는다 뜻이거든요. 원래 조세 걷는 누가 걷어야 돼요? 그죠? 국가가 걷는 겁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건데 국가가 일반 백성 대상으로 걷어들이는 그 조세 징수권을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수조권 지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조권 지급을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토지 지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절대로 토지 지급은 뭐다? 소유권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소유권 지급이 절대 아니에요. 기본은 뭐 지급하는 거다? 그죠? 조세 거둘 수 있는 그 수조권만 지급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관료들의 수요지는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아닙니다. 5도, 즉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을. 5도를 대상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경기도에 한정했던 것은 나중에 녹과전이라든가 조선의 과전법 정도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전시과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관에서 수조지의 조세를 거둬 관리들에게 지급했던 이것은 말 그대로 관이 거둔 데서 관수고 관이 지급한다 해서 관급이에요. 그래서 관급, 관수, 관급제라고 얘기하는데 관수, 관급제는 과전법의 개편 아닙니다. 조선시대 그 성종 때 있었던 그 직전법이라 해서 관료들이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니까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심화됐어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조선 성종 때 관수관급제로 이제 시행을 바꿉니다. 운영 방식을. 그 다음에 3번 전시과의 모태가 된 내용이긴 한데요. 고려 태조 때 공신들에게 충성도, 공훈,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 토지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분전. 그래서 태조 때 한정돼서 지급되던 토지입니다. 태조 때 지방호족들, 공신들이 이제 다 지방호족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런 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도 토지 지급했다 그러니까 소유권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 뭐 준 거다? 수조권. 대신 수조권이 세습됐죠, 이거는.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정답 몇 번? 4번. 전시과에 관한 얘기는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8번 문제 고려 전시과 기억해 두시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두자면 이 전시과 제도는 무신정권기에 사실상 붕괴됩니다. 무신정권기에 붕괴됐었고 대몽황전을 거치면서 사실상 붕괴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뭘로 개편됐냐면 녹과전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원종 때.
원종 때. 그래서 녹과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녹과전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대상이 현지, 그 다음에 경기도 8개현, 8개현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녹과전, 그런 녹과전도 사실상 원관석에 들어가면서 권문세족들의 불법, 탈법적 그 토지 수탈이 증가하면서 저것도 유명무실화 돼버립니다. 그렇게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고려의 토지제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신돈 나오네요. 왕의 업적 물어보고 있죠. 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시즌 1이죠. 시즌 1은 기출문제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공민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 보여주는 사례이죠. 왜? 자꾸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신돈, 전민변정도가 나왔으면 그냥 공민항이고, 공민항의 업자 우리 앞에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했었고, 공민항의 업적 중에 뭐 있어요? 영토 회복한 게 있었죠? 자주권, 반원 자주정책의 일환으로. 철령 이북의 땅이었던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던 거. 공격했던 거. 이때 공격한 건 더 있습니다. 요동에 동령부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몽고의 원나라에 지배하였던 두 지역을 공격하는데요. 하나는 쌍성총관부고 이건 탈환했고요. 원래 동령부는 서경에 있었어요. 서경에 있었는데 충렬학 때 서경에 설치됐던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원가속기 시작되면서 요동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그 요동 지방을 공격했죠. 이때 이거 공격한 게 누군가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의 어떤 선두 주자로 떠오르게 되는 그게 중에 하나가 이 요동의 동령부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답 3번 떴고 나머지는 아니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건 누구예요? 이거는요, 당연히 조선 태조 이성계죠. 그 다음에 태종입니다. 왜 두 명이죠? 자, 문제를 잘 보세요. 1390년 조선이 건국한 다음에 한양을 건설합니다. 정도전의 주도하에 한양을 건설해가지고 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였냐면 정종 때 다시 이제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2대 임금이었던 정종 때 돌아간 다음에 이제 3대 임금인 태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 때문에 한양 천도 그러면 태조와 태종 두 명을 다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옮겼다는 얘기는 개경에서 옮긴 건데 어쨌든 이게 태조 이성계도 될 수 있지만 태종도 해당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대동법을 처음 시작한 건 누구예요? 앞에 정리했었죠? 광해군이죠? 네, 광해군이고 3군 도총제부. 고려의 중앙군이 고려 말에는 이제 5군 체제였는데요. 이 5군 체제를 두 개를 없애고 3군으로 좌군, 우군, 중군 해가지고 3군으로 이제 개편한 게 누군가면 이성계예요. 1391년에 그러니까 조선 건국 직전에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3군부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3군 도총제부는 그 3군을 총괄하는 사령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때 중앙군을 뭐라고도 부르면 3군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3군 도총제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언제? 공민왕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얘기는 가볍게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으니까.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자, 가와 나식입니다. 자, 고려 중기 문제를 또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뭐야? 이자겸이 아니죠. 1126년. 묘청의 난을 얘기하면서 이자겸의 난이 그 배경이 됐다고 그 앞에 문제, 묘청 문제 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20년이고, 최충원이 집권기예요. 최충원이죠. 그래서 1190년 권력을 잡았던 교정도가 그죠? 여기까지인데 최충원 최후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충원 때 권력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씨 정권 때라는 것만 요거 사이에 벌어진 거 찾는 거잖아. 그죠? 최씨 정권과 이자겸의 사이. 그럼 아까 문제 풀던 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중간에 뭐 있어요? 그죠? 묘청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이 배경이 돼서 1135년에 발생했던
묘칭해라는 물어봅니다. 강화도 천도는 언제예요? 최후가 대몽항쟁을 목적으로 시행한 거기 때문에 나식이 뒤로 빠지겠죠. 최충은 다음에 최후니까. 최영과 이성계가 등장한 것은 무인 세력이 성장한 거. 이거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왜구의 침략이 집중된 건 언제다? 우왕 때입니다. 14세기. 그죠? 그래서 고려 말 우왕 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감찬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격파하였다. 거란 3차 침략이고 이때 귀대청은 언제예요? 1018년. 해당 사항 없죠? 이거 1120년 사건이니까 이자겸연한 앞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번까지 해서 그죠? 시즌 1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1 1회 문제 쭉 정리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